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돈을 향한 말초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오늘은 폭주하고 있는 금값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골드바는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라고 하고요. 순금 한도 거래가는 60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돌반지 사는데 여러 명이 모여야 되는데요. 도대체 금은 왜 오를까요? 그리고 언제까지 오를까요? 투자를 한다면 지금 사도 될까요? 산다면 또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요?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데요. 금과 관련한 모든 궁금증 금투자 안내서예요. 골드플레이션의 저자인 조규원 금투자 전략가 모셔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골드플레이션 이 책을 최근에 저는 봤는데 제가 이 책을 언제 나왔는지 보니까 2022년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네. 금값이 오르기 시작한 거는 2019년 막 그쯤이긴 하지만 네. 사람들이 모두 금에 관심 가진 거는 되게 최근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22년도에 벌써 이런 상황을 좀 내다보셨나? 그게 궁금했어요. 제가 완전 처음 금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 건 2018년쯤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뭐 경제위기 온다 이런 뉴스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경제위기 오면 뭘 사야 되지? 저도 잘 모를 때여서 이제 뭐 안전자산 하면 달러, 금 이렇게 두 가지를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금에 대해서는 제가 유독 더 모르는 것 같아서 처음에 이제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음. 근데 이제 금에 대해서 처음에는 안전자산이라는 측면 때문에 공부를 했는데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깨달아 버린 거예요. 아, 이거 얘기된다. 지금은 경제위기가 올 거라서 금을 사야 되는 게 아니라 금의 슈퍼 사이클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슈퍼사이클이 아주 메인 키워드네요. 그쵸. 어. 그래서 2019년부터 그 시그널이 딱 나오기 시작해서 제가 2019년에 본격적으로 제가 그땐 대학생이어서 큰 돈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알바해서 모은 전 재산인 1,000만 원을 전부 다 이제 금 투자를 하게 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공부한 내용들이 좀 많이 아까웠어요. 네. 왜냐면 금이라는 정보가 세상에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음. 예, 뭐 금 투자에 대한 정보, 금을 사려면 어디서 사는 게 뭐 싸고 뭐 이런 정보가 되게 빈약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노하우를 이제 유튜브로 풀면서 지금 또 슈퍼 사이클인 이유 이거를 이제 6년째 해왔는데 이제서야 좀 어. 이제 인정받게 되니까 그래도 좀 기분이 좋네요. 요즘 바쁘실 것 같아요. 네. 정말 확실하게 올랐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2008년에 보기 시작했다. 지금 이렇게 결과론적인 거지만 지금 그래프를 보면 정말 그때부터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르시는 그거는 정확히 9년. 2019년에 네. 시작됐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러면 바로 물어보죠. 그 사이클은 언제까지 갑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금 가격 데이터가 생각보다 되게 길어요. 음흠. 우리가 뭐 주식 투자한다 할 때 주식 시장이 한 200년밖에 안 됐거든요, 역사가. 네. 근데 금은요,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그럼요. 진짜 역사가 길어. 5,000년 동안 인간이 금을 사용을 했거든요. 로마 시대 때부터 금화가 맞습니다. 쓰이지 예, 않았습니까? 더 네. 이전에 기원전 3,200년 고대 메소포타미아 때도 금을 이제 돈으로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변하지 않는 금속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에 대한 데이터가 되게 오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 긴 세월 중에 아주 일부 딱 100년만 잘라서 보면 금은 한 번 오를 때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까지 오르는 그런 긴 추세성을 가진 자산이에요. 네. 근데 2019년부터 시작된 이 사이클을 기준으로 볼 때 지금은 이제 중간을 지난 수준이거든요. 어허. 예, 근데 이제 상승 사이클은 이게 이렇게 되게 일직선처럼 선형적으로 올라가지가 않아요. 이렇게 초창기에는 조금 그 낮은 상승률을 보이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정말 그 나중에 사람들의 광기까지 붙으면서 네. 엄청나게 큰 상승률이 나타나거든요. 어허. 그래서 지금 중간을 지난 지금 우리가 지금 늦었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금에 관심을 갖는 게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근데 봅니다. 저는 일종의 반론으로 좀 질문을 하자면 네.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가 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금에 미쳤다 수준으로 그리고 네. 개인만 미쳤냐? 나라가 미쳤다. 네. 각국 중앙은행이 사들이고 있잖아요. 이 상황이 기울기가 낮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어요. 실제로 제가 요새 이렇게 많이 바쁘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더 많은 데이터를 봐요. 음흠.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나라만 미쳐 있어요, 사실은. 그럼 역시 한국인 축제다 이러면서. 예. 근데 이게 또 왜 우리나라만 미쳐 있냐 하면은 네. 우리나라만 금 가격이 비싸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금 가격이 적게 오른 건 아니에요. 거의 음흠. 1 년에 20% 정도 올랐으니까. 네. 근데 과연 1 년에 고작 20% 올랐는데 전 세계인들이 다 광분을 할까? 아니거든요. 음흠. 금 가격은 한 번 오를 때 적게는 막 7 배에서 많게는 막 30 배, 진짜 많을 때는 조 단위로 올라요, 가격이. 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금 가격은 한 번 오를 때 되게 무섭게 오르는데 고작 20% 올랐다고 광분을 한다. 음. 좀 이상하죠. 근데 음. 실제로 우리나라는 국제 시세가 20% 오를 때 막 60%, 70%까지도 오르기도 했거든요. 네.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에 관심을 많이 갖고 금의 수요가 늘어서라기보다는 네. 실제로 늘기는 했어요. 네.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나라는 그냥 공급이 좀 부족했어요, 금에. 어허. 그러니까 예. 내가 금을 사고 싶은 사람이 이전보다 한 2배 정도 많아졌는데 금이 없는 거예요. 웃돈을 줘도 금을 못 사요. 음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더욱더 이 어떤 그 금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이 음. 욕구가 이제 좀 뭔가 더 크게 표출된 게 아닌가. 항 당장 조폐공사에서 그 발행하는 금 못 산다고 하니까요. 그런 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말씀하신 이유로 국제 금값에 비해서 되게 많이,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아까도 제가 잠깐 여쭤봤지만 각국 중앙은행이 사들이고 있는 것이 그 아까 말씀하신 슈퍼 사이클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최근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듣는 게 아무래도 굉장히 불안정하다, 세계가. 음. 트럼프가 들어오고 나서 뭐 관세니 뭐니 관세니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다가 지정학적 위험도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중앙은행이 엄청 사들이고 있잖아요. 네. 특히나 우리는 달러는 못 믿겠다. 괜히 음. 달러 갖고 있다가 자산 동결된 러시아를 보라. 네. 너무나 무섭다. 안전한 네. 금으로 가자. 이렇게 결심하는 미국과 사이가 나쁜 나라들이 있겠죠. 네. 이런 것이 그 슈퍼 사이클에 큰 영향을 주는 건가요? 그 어 주요한 동기가 뭐예요? 주요한 동기. 이건 두 개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네. 일단 중앙은행들이 금을 산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영향이기는 하나 네. 요거는 쪼끔 이따가 제가 뒤에서 한번 설명을 네. 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지금 금에 이렇게 슈퍼 사이클이 오는 기전은 무엇인가 음. 요거에 한번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자, 우리가 금을 정말 필요로 한다. 언제 필요로 할까요, 사람들이? 전 항상 필요로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네. 금을 되게 네. 그게 전자제품에도 쓰이고 예 네. 실수요도 있다고 하던데, 귀금속 수요 말고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사실 금에 대해서 가르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음. 그래서 금이 뭔가 귀하고 뭔가 가치가 있다라는 건 알지만 음. 정확히 뭐가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음. 자, 금은 5천 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류 역사와 함께 살아왔어요. 음음. 그 시간 동안 정말 많은 형태의 화폐가 있었어요. 음. 뭐 조개 껍데기도 있고 이제 지금의 종이 화폐 이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 독일에서는 담배가 음. 화폐로도 쓰였거든요. 음음. 정말 진짜 셀 수도 없이 많은 화폐들이 있었는데 그 화폐들 중에 가치가 0으로 수렴하지 않았던 종이 화폐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원화도 언젠간 종이 쪼가리가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오거든요. 인류 역사에서 그렇지 않았던 종이 화폐는 단 한 개도 없어요. 음음.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폐라는 건 본질적으로 가치를 잃을 수밖에 없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금이라는 거는 한정적이거든요. 음. 예, 지구상에 딱 그 25만 톤으로 한정되어 있고 금은 만들어질 때 우주의 탄생과 함께 만들어져요. 그 빅뱅이 일어날 때 금이 만들어질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금을 신의 돈이라고 음. 불렀거든요. 신이 만들어준 돈이다. 그래서 이 한정성이 있다 보니까 금은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음. 근데 그래서 이제 5천 년 동안 금을 계속 돈으로서 써 왔는데 사람들이 이 금을 들고 다니는 것도 음. 불편하고 이게 한 개인 대 개인이야 그냥 뭐 금화 하나 주고 물건 바꾸면 그만이지만 국가 대 국가 이렇게 뭐 아니면 기업 대 기업 이렇게 무역을 할 때는 금을 실어 나르는 것도 일이고 그렇죠. 보관하는 것도 너무 음. 일이란 말이죠. 음음. 그래서 이 금을 안전한 은행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그때는 이제 고리대금업이나 아니면 금화를 주조하는 사람한테 맡겨두고 음음. 증서만 받았어요, 음. 보관증을. 음. 그리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내가 금을 써야 될 때, 돈이 필요할 때 이제 보관증을 갖다 주고 금을 이제 받아서 이렇게 사용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보관증 가져가면 어차피 금 주니까 우리 이 보관증으로 거래하는 거 어때? 음음. 이렇게요. 근데 이래서 이 보관증이 지금의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모든 화폐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뭐 음음. 달러나 원화나 음음. 그래서 달러도 이전에는 금화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이었거든요. 근데 이 달러나 이런 종이 화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계속 발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음. 실제로는
그 가치가 되는 담보물은 이전이랑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금이라는 네. 화폐만 계속 발행을 하니까 이 화폐의 가치가 계속 떨어져요. 담보물은 하나인데 거기에 근거해서 달러를 많이 찍어내면 이를테면 네. 달러를 많이 찍으면 달러로 하면 안 되겠네요. 왜냐하면 달러는 또 따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금을 담보로 한 어떤 화폐를 여러 개 찍어내면은 이건 하나니까 얘는 화폐의 가치는 낮아진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이 됐든 그 화폐가 됐든 다른 무엇이 됐든 생산물도 너무 많이 발행되면 음. 과잉 생산되면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이 경제학적 원리에 의해서 뭐든지 많이 늘어나면은 가치가 떨어져요. 근데 금은 한정되니까 가치가 유지된다니까 한정성이 있고요. 음흠. 두 번째는 불변성. 음. 금이라는 게 안 변해요. 막 진짜 그렇죠. 뭐 몇천 년이 지난 걸 다시 캐도 툭툭 털고 세척만 하면은 지금 금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가치가 안 주니까 이 가치가 내가 10년 뒤에도 100년 뒤에도 뭐 1000년 뒤에도 내가 자식의 자식의 자식한테 물려줘도 이 가치가 유지될 거라는 음흠. 신념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그 총 5가지의 가치가 있는데 이런 금은 그 5가지의 가치 다 설명하면 오늘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이 가치들이 이제 금의 정말 그 5,000년이란 역사 동안 계속해서 금을 음. 보존해 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사실 세상이 망했어야 돼요. 음. 예,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예, 엄청난 양의 빚이 생긴 거거든요, 전 세계에. 근데 이거를 돈을 찍어서 해결을 했어요. 화폐를 발행해서 달러를 엄청나게 많이 푼 거죠. 양적 완화라는 걸 통해서. 그걸 본 다른 중앙은행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저거 화폐가 이렇게까지 많이 발행되면 위험한데. 지금 당장은 아무 일이 안 벌어지는 것 같아도 나중에 분명히 가치가 엄청 떨어질 텐데 네. 나 지금 외환 보유고에 그러니까 이제 국가 입장에선 곳간이죠. 내 곳간에 달러 이만큼 잔뜩 쌓아놨는데 아 이거 불안하다. 차라리 금은 한정돼 있으니까 금으로 바꿔놓자라는 심리가 끼면서 맞아요. 그때 금 잠깐 올랐어요. 금값. 네, 치솟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201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도 그다음에 국가도 금을 직접 실물로 불편하게 금고에 보관해 두고 보관 비용도 발생하죠. 보관 비용도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걸 좀 팔아 왔거든요. 중앙은행들이 대체로 좀 그런 측면이 불편해서. 근데 2010년부터 생각이 확 바뀐 거죠. 달러가 이 정도로 많이 발행돼? 그리고 다음 위기 오면 또 더 많이 발행하겠네? 그다음 위기 오면 아 이거 안 되겠다. 지금에서라도 금으로 바꿔놔야겠다라고 생각해서 2010년부터 중앙은행들이 단 한 해도 빠짐없이 금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이클은 사실 2010년부터 중앙은행들은 이미 금으로 갈아타고 있었었어요. 아까 말하신 슈퍼 사이클이 오기 훨씬 전에도 10년 전에 네. 중앙은행은 사부작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렇죠. 근데 그러다 정말 큰 사건이 터집니다.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사건이었는데 그 전쟁 자체도 뭐 큰 사건이라고 보면 큰 사건이지만 여기서 했던 미국의 경제적 제재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미국이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니까 러시아 외환보유고에 있는 달러를 다 압류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압류한 달러로 우크라이나를 재건하는 데 좀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걸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아 역시 우리 미국 형님이 이제 뭐 정의 구현해 줬구나. 화끈하게 하네 이러면서. 예, 그렇죠. 이제 정의를 일으켜줬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다른 모든 국가들이 볼 땐 되게 무서운 행동이에요. 그렇죠. 내가 달러를 갖고 있었는데 이 달러를 못 쓰게 되는 일이 있어? 라는 것을 자각하게 된 시기였죠. 그렇죠. 자,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저 2018년에 경제위기 올 것 같아서 안전자산 하면 달러랑 금을 생각했다고. 이거는 저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 모든 국가도 다 똑같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달러도 안전자산이다. 네, 달러와 금. 근데 이제 달러가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러면 각국의 모든 중앙은행들, 각국의 모든 은행들, 그리고 모든 투자 기관들 어마어마하게 보유하고 있는 달러가 이제는 금으로 치환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금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더욱더 이런 가속화되는 현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은행의 금 매입 규모를 보면 정말 쭉쭉쭉 올라가는 것밖에 안 보이고 그 가운데 말씀하셨던 러시아는 무슨 금 보유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뭐 그리고 중국은 지금 5.5%인데 10%까지 뭐 늘린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일단 중앙은행 큰 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이유로 또 사람들도
그러니까 국가뿐 아니라 개인들도 비슷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기업들도 네,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금은 한정돼 있다는 말씀 아까 하셨잖아요. 아까 네. 26만 톤 말씀하셨는데 25만 톤, 26만 네네. 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왜 우리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랑 네. 다르시네요. 어렸을 때 석유도 조금 있으면 고갈된다. 아. 그랬는데 계속 나오고 미국에서 셰일가스 나오고 난리거든요. 네. 금은 그럴 수 없는 건가요? 일단 금은요. 그 26만 톤이라고 하는 게 진짜 딱 정해져 있어요. 진짜 음. 아주 가끔 가다가 금강이 발견되긴 하는데 그게 정말 미비한 수준이에요. 아까 거기 쌓여 네. 매장돼 있는 금의 양이? 예. 네네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직도 매장량이 있긴 있어요. 한 59,000톤 정도. 네. 21만 톤은 이미 다 지장 밖으로 나왔고 그래서 이제 1 년에 한 3,000 톤씩 캔단 말이에요. 음음.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20 년이면 이제 더 이상 금이 없어요. 음. 근데 우리는 이제 과거에 '아 맞아. 옛날에 석유 고갈된다.' 그랬는데 그렇지. 아직까지 나오고 예. 더 나오고 더 막 나오고 셰일 혁명 일어나고 금도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뭔가 어디선가 많은 양의 금이 나오지 않을까. 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인간이 이제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거든요. 랩 다이몬드라고 해서. 네,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이아 값이 엄청나게 폭락을 그렇죠. 했어요. 예. '금도 만들 수 있는 거 아. 아니야?'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옛날부터 그 사람들의 꿈이었던 연금술. 그렇죠. 그쵸. 이뤄내지 못했지만. 근데 가능해요. 예. 어. 금을 인간이 만들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그 1 그램의 금을 만들 때 거의 미국이 1 년치 예산이 들어가요.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는군요. 너무 떨어집니다. 근데 뭐 나중에 기술적으로 발전되면 뭐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그 금이라는 게 어 따지고 보면 25만 톤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우주에도 금이 있고요. 음. 예. 우주의 소행성 같은 데도 금이 많이 있고 실제로 그걸 또 지금 저기 세계적으로 최고라는 기업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실험적으로만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안 하는 이유는 어. 채산성이 안 나와서 그렇거든요. 그렇겠죠. 네. 나중에 언젠가는 분명히 우주에서 금을 채굴하는 날도 올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우주선을 쏘아 올려서 해외 그 소행성에서 금을 뽑아도 남을 정도로 금값이 비싸졌다는 뜻인 겁니다. 그렇네요. 예. 예.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당장 아하. 좀 네. 지금 당장 이제 금가 '아 나중에 그렇게 되면 금값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그걸 해도 남을 정도로 금값이 이미 너무 비싸진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네네. 그건 논리적이네요.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쓰잘데기 같다. 없는 걱정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뭐 과거에서 보면 9년에서 13년 정도가 역사적인 금의 사이클이다라는 이제 경험적인 연구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그러면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통계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10 년인데 네. 저는 좀 더 길 거라고 생각을 하긴 이번에는 해요. 왜요?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예를 들면 2002년에는 그 2002년부터 2011년까지 9년 정도의 상승장이 있었고 그전엔 1970년부터 1980년까지 이제 10년 정도의 사이클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시기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금이 좀 각광받지 못한 시대였어요. 음. 그러니까 예전에 197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금이 곧 돈이었어요. 실제로 금을 돈으로서 썼어요. 음흠. 미국의 달러도 여기 밑에는 지금은 이제 뭐 그런 문구가 사라졌지만 70년에는 이제 여기 밑에 문구에 "이 달러를 가지고 오면 언제든 금으로 바꿔준다."라는 문구가 정확히 적혀 음흠. 있었거든요. 근본이제 시절에. 예, 그쵸. 이제 이 문구가 지워지고 지금은 뭐 "신이 우리와 뭔 함께한다." 소리야? 예, 뭐 그런 게 적혀 있단 네. 말이에요. 아무튼 뭐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음. 그것처럼 이전에는 금이 정말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자 돈 그 자체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이 한 번 일어나면 되게 길게 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짧은 시간에 정말 무섭게 올라요. 기울기가 더 가팔라졌어요, 대신? 네. 짧은 짧은 대신? 시간에 정말 가파르게 올라요. 그런 시기였는데 저는 다시 이 시기가 예전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져서인가요? 그쵸.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도 있고 이 화폐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음. 그 인류 역사의 화폐 역사가 되게 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우리가 손가락 발가락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막 몇 개, 몇만 개 정도 수준의 이제 종이 화폐들이 존재했는데 그 모든 종이 화폐들은 다 결국엔 종이 쪼가리가 됐거든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종이 화폐가 탄생돼요. 네. 이 과정 가운데서 그 과도기에 그 변곡점이 한번 오는데 그때
불환화폐 시스템, 그러니까 지금처럼 종이화폐가 금이랑 연관이 없는 음. 시스템일 때가 있고, 이 시스템의 끝에 가면 다시 금이랑 연동이 돼요. 음. 우리가 이제 그 종이 돈을 못 믿으니까 그냥 담보하는 금. 네, 정확하게 담보가 되는, 음. 금이 담보가 되는 이런 화폐 시스템으로 또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꼭 금일 필요는 없어요. 음. 예, 지금도 1900, 정확히 말하면 지금 달러는 금 담보가 아니라 석유가 담보거든요. 음흠. 그래서 이제 이걸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아무튼 이런 것처럼 담보가 자꾸 한 번씩 바뀌어요. 음. 근데 그 담보가 바뀌는 과정 가운데서 정말 긴 사이클의 금 상승이 오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예시로는 1934년에 이제 그 브레튼 체제. 우즈라고 하는 이제 경제 체제가 바뀌기 직전 1933년부터 1947년까지 금 가격이 13년 동안 올랐어요. 음. 물론 근본이제 시기여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금 가격이 별로 안 오른 것처럼 보여도, 네. 예, 이거를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몇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네. 만약에 지금처럼 불안화폐 네. 시스템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때 금값이 거의 100배가 올랐을 거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전문가들도 오.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처럼 1970년에는 화폐 시스템이 한번 또 바뀌었어요. 음. 근본이제가 없어지고 페트로 달러 시스템으로 바뀌는데, 금이랑 달러의 연동성이 끊어졌다. 그쵸. 이전에는 금이 진짜 돈이었지만 음. 1971년부터는 금은 돈이 아니고 석유가 돈이 됐어요. 음흠. 근데 이 그 금과 석유가 이 싸우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허. 예, 이렇게 화폐 시스템이 바뀔 때 그 특정 담보물 두 개가 되게 심하게 싸워요. 음. 싸우면서 둘 다 올라요. 아, 예. 경합을 하면서 둘이 같이 오르는군요. 네, 그래서 금 가격도 26배가 음. 올랐고, 뭐 석유 가격도 되게 많이 음. 올랐어요. 지금은 비트코인과 금이 좀 싸우는 구도로 네네네. 가고 있거든요. 네네. 이 과정 가운데서 금도 오르고, 그게 실제로 비트코인일지 아니면 금과 다른 애가 싸울지는 음.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둘이 붙게 되면 금도 오르고 걔도 오릅니다. 음. 그리고 이 사이클이 되게 길어요. 어허. 예, 정말 길어질 때는 막 100년까지 가거든요. 어. 예, 그래서 뭐 이제 옛날에 그리스 시대 때나 네. 이럴 때는 한 번 사이클이 오면은 막 100년을 가기도 하고 그런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도 좀 길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한 13년 어. 정도까지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13년 넉넉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쵸. 최장 13년. 그럼 네. 제일 짧으면? 짧으면 왜냐면 네. 또 털고 나가실 분들도 있을 테니까 또 네. 알려드려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제 방송에서 얘기할 땐 10년이라고 해요. 좀 더 음. 보수적으로 잡고. 네. 그럼 이제 한 2029년에서 2030년 그 음. 사이에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이제 금 가격이 충분히 상승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음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저같이 세상 물정 모르는 직장인들에게 또 도움이 될 질문을 좀 하자면 네. 우상향을 하긴 해요. 10년 동안. 근데 네. 이제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엔 상당히 가파를 가능성도 있고 길게 갈 것 같은데 그 사이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출렁출렁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단기적인 맞습니다. 수요가 몰릴 수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시점은 그걸 봐가면서 해야 돼요? 아니면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가는 게 더 좋아요? 사실 네. 저한테 이제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제가 매주 실시간 방송을 하거든요. 어. 매주 6년 동안, 5년? 6년 동안 하고 있는데 매주 요즘엔 거의 추앙 받으시겠는데요, 이렇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근데 그래요? 어쨌든 거기서 이제 매주 똑같이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이거예요? 예, 네. 지금 금 사도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금 사요가 아니라 지금 금 사도 돼요라고 물어봐요. 네. 돼요는 뭔가 지금 사기에는 뭔가 좀 비싼 것 같고 늦은 것 그렇죠.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 그 단기적으로 뭐 올해 얼마까지 오를까 이걸 예측할 수 있으면 저는 3년 안에 워렌 버핏 옆에 앉을 자신이 있어요, 진짜로. 그 정도로 되게 단기를 예측하는 게 되게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예측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저는 이제 늘상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지금 2025년이잖아요. 근데 옆에 내 친구가 2020년에 금을 산 친구가 있다고 쳐요. 아하, 또 가슴이 네. 아프네. 네. 가슴이 아프죠. 네. 근데 그 친구가 내가 7월에 사지 말고 3월에 샀어야 되는데 라고 이 사람 입에서 나올까요? 아니면 되게 뿌듯하게 이렇게 가만 앉아 있을까요? 그렇네요. 예, 이런 것처럼 지금 물론 비쌀 수 있어요. 예, 물론 지금 내가 단기 고점에 물릴 수도 있어요. 근데 5년 뒤인 2030년에 보면 내가 그때 2월에 사는 게 아니라 6월에 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할 아니다. 거라는 거죠. 단기 고점이라는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격 여기고 나중 가격 여기면 사실 이전에 그거 조금 비쌀 때 사든 조금 쌀 때 사든 아무런 차이를 못 느껴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장기적인 긴 호흡의 관점에서 보고 음. 뭐 만약에 그래도 좀 그 구매가 조금 그러니까 금 투자를 하는 게 쉽지 않다면 꺼려진다. 그러면은 이제 좀 분할로 음음. 지금 조금 사고 뭐 다음 주에도 좀 사고 뭐 그다음 달에도 조금 사고 이렇게 나눠서 사면 음. 결국에는 그 전체 변동성의 중간 정도에서 음. 사게 되니까 물타기죠, 전문 용어로. 맞습니다. 네, 그렇게 가면은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저희가 2 부에서 좀 소개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은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은도 되게 많이 올랐어요. 얼마나 올랐나 보니까 은 현물 가격은 여기도 연초 대비 10% 가까이 상승했거든요. 네.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금 너무 비싸니까 '에라이 은이라도 사자.' 이러면서 산 건지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 이제 일반인 분들은 금 투자는 좀 알아도 은 투자는 잘 정말 모르잖아요. 모르죠. 근데 금 투자를 정말 전문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은 은을 사요. 어. 왜 그런 거 하면 네. 그 인류 5천 년의 역사 동안 금이 돈으로서 쓰였지만 음. 함께 같이 쓰인 게 은이에요. 이 은이라는 것도 금처럼 가치의 최종 담보물로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쵸. 어. 그러니까 우리가 금이 갖고 있는 5가지 속성이 있거든요. 이게 그냥 한번 읊어보세요. 네, 짧게만 해드릴게요. 음. 한정성, 음. 불변성, 안정성, 분할성, 익명성 이 5개가 네, 있어요. 이해가 됩니다. 이 5개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은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진짜 짧게만 할게요. 네네. 그 인류가 5천 년 동안 금을 돈으로서 쓴 게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여태까지 써왔으니까 쓴다가 아니에요. 음흠. 이 5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그 원소가 우리가 그 화학 시간에 원소들 배우잖아요. 이걸 다 제거하고 나면 진짜 금이랑 은 빼고 아무것도 안 남아요. 예, 막 백금, 팔라듐 뭐 이런 것들도 다 쳐내지고 결국에는 금이랑 은만 남거든요. 네. 그래서 은도 우리가 귀금속이라고 불리는데 막상 우리가 살 때 좀 싸니까 네. 되게 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 네. 뿐이지 5천 년 동안 돈으로서 쓰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100년치 금 가격이랑 은 가격 차트를 겹쳐서 보면 오를 때도 똑같이 올라요. 금이랑 은이. 그리고 떨어질 때도 똑같이 떨어지는데 다만 오를 때 은이 훨씬 크게 올라요. 그래서 금의 상승 사이클이 왔다라고 한다면 은을 투자하는 게 운도 오겠군요. 네, 그게 첫 번째고 음. 두 번째는 은은 이제 전체 수요의 절반 이상이 산업재로 쓰여요. 그렇죠. 예, 은이 이제 전기 전도율이랑 열 전도율이 가장 높다 보니까 전기전자 공학에서 많이 쓰이는데 옛날에는 이제 구리로 거의 대체를 했었어요. 네. 은이 너무 비싸니까 구리에 비해서는. 근데 이제는 첨단화 막 5G, 인공지능, 전기차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아주 극강의 비싼 제품들 이런 거는 은을 써야죠. 네, 필수적으로 은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2015년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거의 산업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매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은의 공급은 지금도 줄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이 줄 거예요. 그렇겠죠. 예, 은도 거의 채굴량이 20년치밖에 안 남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이제 은이 그나마 또 채굴되는 것도 퀄리티가 되게 낮거든요. 아하, 네. 그렇다 생산성이 보니까 낮아졌다. 네, 채산성이 되게 낮아졌어요. 그래서 공급은 줄어들어요. 거기다 뭐 기후 위기다 뭐다 해서 그 금광 캐는 기업들은 좀 많이 규제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죠.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미쳐 날뛰고 있는데 음흠. 그게 사실 아직 가격에 별로 반영이 안 됐어요. 지금 금값이 뛴 거 대비 은값이 뛴 거는 비율로 따지면 훨씬 적더라고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차피 한정적인 자원을 내가 투자할 거라면 은에 투자하는 것이 조금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사이클에서 결국에는 은이 금보다 항상 훨씬 더 많이 올라요. 음흠. 근데 그 초반부에는 사람들이 금에도 관심을 안 가지는데 은은 더 관심을 안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승률이 금이랑 은이랑 거의 비슷비슷하던지 아니면 그것보다 좀 못해요. 근데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진짜 은을 어마어마합니다, 상승이. 보통 이게 교차돼요? 네, 교차되면서 어. 진짜 나중에는 은 실물로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지경이 와요. 아까 금 사이클이 지금 뭐 10년 정도로 보신다고 했을 때 은도 사이클이 똑같나요? 네, 거의 똑같고 어. 약간 좀 더 앞단에서 사이클이 먼저 끝나서 뭐 만약에 금이 10년이면 은은 9년 정도 아하. 요렇게 보시면 될 것 왜냐면 같습니다.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올라갈 테니까 네네네. 조금 더 그 기간은 짧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니까 내가 지금 당장 이럴 때가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고 왜 지금 이런 신문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금 갖고 난리인지 그 배경에 대해서
단순히 최근 이슈만이 아니라 금이 갖고 있는 속성을 바탕으로 설명해 주시니까 훨씬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2 부에서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 구체적인 방법을 조금 더 가성비 있게 접근하는 법을 또 작가님이 설명해 주실 거죠? 네. 네. 2 부를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